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견물생심을 한번 체험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결국 택하는 건 아울렛 쇼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여정이 어때요? 약간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50km 뭐 이렇게 밟아도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가면 어때요? 매장들이 단지화돼가지고 아까 몰링이라 그랬잖아요. 막 다니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것저것 구경하고. 근데 물건 많이 사시게 되나요? 안 사시게 되나요? 한두 개는 사. 그리고 지칠 때쯤에 어디로 갑니까?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부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무언가 해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가정의 평화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렛 쇼핑몰로 보면 그런 계층적, 계급적인 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돈은 싸지만 적어도 명품의 기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자신을 약간 합리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 자본은 그걸 잘 잡아내서 테마파크를 만들어버려요. 그 상권의 어떤 힘은 아까 신자유주의 약간 얘기했잖아요. 소비자들과 계층화된 사람들의 욕망을 정말 잘 자극하는 거죠. 아까 소비를 굉장히 조장해야 된다, 촉진해야 한다라는 그 언어들이 신자유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미시족이라든가 오렌지족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여론에서 만든 거잖아요. PD들이 만든 거예요. PD, 프로듀서들은 프로를 만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을 바꿔요. 옥탑방 고양이는 금기시되었던 동거 문화를 현실화로 만들고 다소 낭만적인 부분까지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심지어 뭐 PD가 만든 그 귀신 관련된 프로그램은 오히려 귀신이 낭만적 아이콘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응답하라 1988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동일시해서 무언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데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에게 새로운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문화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신촌, 홍대, 삼청동, 경리단이 있어요. 신촌은 대학을 상징하는 80년대 저도 여기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갔습니다. 118번 버스를 타고 가요. 영등포를 지나요. 그리고 그 앞에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지금 크리스탈 백화점인 크리스탈 백화점. 그랜드 백화점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촌은 왜 훌륭했냐면 그 당시에요. 대학생들이 서열화된 대학 서열 중에 가장 좋은 데는 서울대지만 가장 되고 싶은 그 사람은 연대생이에요. 왜? 잘 놀고 공부도 잘해. 그리고 학교도 도심에 있어서 뭔가 문화를 이끄는 트렌드 세터, 그러니까 준거 집단으로 삼기에 상당히 좋은 거였어요. 게다가 이화여대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규수라는 단어 아시죠? 규수. 이대에 들어가면 어디 공부 많이는 안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죠? 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학교에 와서 학교에 안 있고 어디 있어? 학교 주변에서 노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소를 지배하는 주체로서 연대생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여대 앞도 이화여대를 지배하는 이대생이 실제로 존재했다,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학벌 가지고 좋은 좋은 기업, 직업을 찾는 것이 100%가 아니게 됐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학교로 들어갑니다. 왜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는 대학도 기업화하면서 어떻습니까? 야, 애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팔아야 되겠다, 야. 쇼핑몰 안으로 집어넣어. 이래는 아예 땅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건축가 데려다가 어땠어요? 학교에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끌어들이는 아주 단수 높은 상권을, 컴플렉스를 만들었죠. 자, 결국 뭡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신촌 앞에는 드디어 연대생과 이대생이 사라졌어요.
트랜스세터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는 인간과 같이 장소가 만드는 액티비티와 참 그 장소의 진정성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대학 서열과 상관없이 정말 소록도에서도 홍대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할머니들이 그림 잘 그리는데 예술적 소구력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홍대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이미지를 자산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공간과 함께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이 장소 연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수직적인 학교의 어떤 대학가의 모습이 아닌 문화적인 클래시컬한 부분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활동들이 주는 유쾌함을 사람들은 드디어 즐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 무언가 시대에 앞서가는 젊은이로서의 중요한 경험으로 다들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신촌이 홍대를 정말 하대했잖아요. 동생. 지금은 어때요? 성남에 있는 분당이 된 거예요. 연트럴파크인가요? 걔는 판교가 됐어요. 이제 네? 완전히. 그래서 삼청동은 어떤 데냐면 인사동이 파생적인 원초적인 겁니다. 인사동의 가치가 뜨면서 거기 있던 여러 가지 예술 관련되는 분들이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어디로 피해갔냐면 삼청동으로 피해간 거예요. 삼청동은 북촌이잖아요. 걷다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장소에서 주는 그 양기 같은 게 느껴져요. 그 힘 같은 것들이. 그리고 재미난 건 삼청동에 그런 문화예술적인 아방가르들이 와서 한옥인데 그 안에서 먹는 건 스테이크야. 이게 상당히 뭔가 기괴하면서도 문화적인 다양성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소비자로 하여금 색다른 경험이라는 거를 상당히 강하게 주다 보니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삼청동을 이제 그 당시 잘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 강남의 명품 거리가 어디였죠? 청담동. 청담동하고 거의 맞짱 뜰 정도로 어떤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리고 젠트리파이어라는 단어를 삼청동에서 사실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젠트리파이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젠트리파이어. 젠트리파이어. 예, ER이 붙으면 행위자예요.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킬까? 누가 내 치즈를 뺏어갔을까? 그 누군지를 알면 뭔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탐색하는 첫 단추이자 중요한 단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분의 설명드린 거하고 연결해서 젠트리파이어가 누굴까 한번 우리 유추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 어떠세요? 젠트리파이어 누굴 것 같아요? 네. 뭐 앉아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혹시? 네. 젠트리파이어가 누군 것 같습니까? 네. 원주민이라고. 원주민? 그러니까 원래 거기 계시던 분들이 오히려 거기가 좀 안 좋았던 게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거긴가에서 뭔가 돈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좀 찾으려고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설명적인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신 우리 광운대 동무님. 기획부동산. 박수 한번 주실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장 강력한 젠트리파이어는 자본력으로 무장된 부동산 개발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며 그리고 행정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산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력.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고용환경 개선과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접근성 개량을 위한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관 개선 프로젝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강박증이 있냐면 운명적으로 4년 동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주민의 정치적 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재선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죠? 중요합니다. 민선이 되면서
또 하나의 파생효과 뭐냐? 세수의 징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요즘 지자체랑 경쟁해야 안 해요? 난립니다. 지수로 만들어서. 예? 그리고 구청 가보면 어느 구청이든 대통령 표창 안 받는 데 있어요? 뭐 공모사업 안 된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뭔가 드라마틱한 수치적 발전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운명이 좀 있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유형을 만듭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뭐냐? 여긴 공급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센 거고요. 좀 더 이제 우리들도 젠트리파이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 관점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젠트리파이어. 오케이, 트렌세터. 트렌세터는 계층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중산층. 아까 말한 고급 중산층, 젠트리예요. 네? 자, 그것만이 근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아까 내가 뭘 했어요? 따라다니는 자기도 그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거리 있지만 생각하면서 동질화를 추구하는 그룹이 있다고 했죠. 따라하는 집단. 모방적 집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산층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집단이 결합합니다. 이게 뭐냐? 소비적 관점의 젠트리파이어예요. 아까 공급적 관점의 젠트리파이어가 있잖아요. 소비적 관점의 젠트리파이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날 때 젠트리 폭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원주민 중에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업주들은 그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역할을 택하게 됩니다. 그들도 젠트리파이어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자, 젠트리파이어 이해되셨습니까? 크게 보면 공급자와 하나는 뭐예요? 소비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한국에 특별히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요즘에 연구에는 집어넣어요. 언론과 미디어입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신뢰, 이거를 한꺼번에 전파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객관화된 것처럼 보여주죠. 제가 보기에는 그 밑바닥에는 우리 저기 맛집 가면은 방송 안 나온 데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런 맹아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곳을 방문함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안정감을 느끼고 나도 이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욕구 5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구 5단계는 피라미드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느 단계 욕망이었을까요? 밑바닥, 그죠? 먹고 사는 거. 그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보니까 약간 이제 먹고 사는 거 위에 조금 더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시죠? 심미적이고 기호적인 거에 대한 만족감을. 우리 배고프면 담배 펴요? 밥도 못 먹는데? 그러진 않죠. 기본적인 밥을 먹고 나면 기호식품으로서 커피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심미적 소비 그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아실현, 자존감에 대한 자의식에 대한 소비에 대한 것이 남는 거죠. 그래서 계급 소비라는 것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마크 달린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흰색으로 된 별 표시 몽블랑을 꽂아야 하고요. 자동차는 좀 더 현대마크 너무 지겹다. 다른 걸 바꾸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은근히 보여주는 것. 너무 강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구별짓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명품도 아주 대단한 명품이 있는 것처럼 밑에는 메스티지라고 해서 매스 프레스티지, 즉 굉장히 대량화된 명품들을 소비하면서 그 한계를 어느 정도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옛날엔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어디서나 묻는 것이 너의 신분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영등포 살아서 알아요. 살아봐서.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영등포고 당산동이다 그러면 좀 괜찮았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아파트 브랜드가 뭔지가 또 이제 중요한 거더라고요. 신도 브랜드는 안 돼. 짜이 정도는 되고 레미안 그러면 좀 앞에 동네가 조금 이상해도 이렇게 중립적 뉴트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등급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덜 가고 싶어하는 곳이 계층화되면서 지불에 대한 어떤 한계가 능력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원인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적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계층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나도 언젠가는 상층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상층부들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외국은 조금 달라요. 영국은 굉장히 신분제가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도 좀 다르고 그리고 약간 보이지 않는 그 벽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왕이 있고 귀족 계급에 대한 자귀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사대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산층으로서의 어떤 문화적이고 좀 노블리스 오블리자 같은 것들을 다 상실시켜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한 이미지적으로 보여지는 대유할 수 있는 약간 아이콘적 소비들이 더 선호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래요. 제가 연구해서 썼는데 다른 나라에 발견되지 않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나라는 소비 성향에 맞춰서 아이가 상권을 선택해요. 그리고 지출 범위도 조절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집은 예를 들어서 교외에 또는 서울의 엣지에 있으면서 주변부에 있으면서 아파트는 한 20평대 그리고 전세 내지는 뭐 그건데 이 부동산을 바꾸는 건 상당한 그 힘이 드니까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상권 선택에서만큼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붙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핫플레이스 다 가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처분이익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의 신분을 자유롭게 갖는. 그래서 아까 무서운 부동산 개발자들은 몰링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몰링. 제비 몰로 나간다의 몰이 아니에요. 몰링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 북적북적대는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내가 물건을 사지 않지만 남들은 막 박수치고 막 하면 나도 모르게 가서 나도 하나 사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조장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 통제력보다는 분위기에 따른 상권의 상황들을 소비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요. 그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구조적 경제계층과 가끔씩 상권에서 사용하는 물론 빈도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격차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상권에서 바라보는 상당한 중산층이지만 밤에 주 5일 동안은 계속 절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만 여가 시간에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그 경향이 조금 우리나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외래어, 외국적 문화 그리고 다소 기괴할 수 있는 그 두 개가 합쳐지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상당히 미학적으로 포장한 것에 대한 걸로 사람들을 상당히 흡인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클래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호모로덴스예요.
호모 사피엔스 만들었죠, 여러분? 이거 오늘 고급진 단어니까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모 루덴스. 원래 인간은요, 땅에서 집 짓고 산지 100으로 치면 1밖에 안 돼요. 그 전에 뭐 한 거예요? 수렵, 채집, 사냥. 삼시세끼 먹은 건 시계가 발명되고 직업이 생기는, 네? 모더니즘 때나 등장한 거고,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배고플 때 먹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았죠. 그래서 자유로운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노마드, 유목적. 그게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맨날 골프 한번 빠지면 골프장에 가서 엄청나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냥을 모티브로 한 거거든요. 그게 들판에서 사냥을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새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남자끼리 경쟁하잖아. 그것도 엄청 막 피 터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렵이라고 하는 본능. 여성분은 또 백화점 가서 물건 사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생활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광역적으로 하는 루트에 익숙해져 있고, 여성분들은 마이크로한 안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입체적인 부분에 상당히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일하면서 쉬지 않는 그런 패턴 속에서는 잘 발현되지 않다가 여가 공간이 조금 시간이 좀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얘들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루덴스가 갖고 있는 노마디즘은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과 만나면서 다양한 방문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사냥하듯이 상권의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기 좋아하는 인간이에요. 여가적인 부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 52시간이 더 그것을 더 강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본과 개발자들은 어떤 거예요? 더 많이 데려가야겠어. 더 많이. 자, 그런데 인구가 주네. 상권은 커졌는데 인구는 배우 인구는 줄어드네. 그러면 망해야 되나요? 그때 뭘 택해요? 전략적으로 뭘 택하나요? 드디어 관광이에요. 밖에서 끌어오자. 그게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있죠? 대량 관광객들이잖아요. 매스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거 자기들 돈 내고 오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돈 내요? 여행사가 대주나요? 지자체에 대준다고요? 아, 절대 안 대줘요. 쇼핑의 주인들이, 쇼핑의 대상자들이, 쇼핑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돈을 누가 여행사에게 주고 목액시키고 오면 막 돌릴 거 아니야, 막. 그죠? 돈 많은데 돈 많이 내는데 데려가겠어요? 돈 안 드는데 데려가겠어요? 돈 안 드는데 데려가는 거예요. 숙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그래서 어디서 밥 먹어요? 휴게소에서 밥 먹잖아요. 우동 먹으라고 체험한다고. 네? 세계에서 그 휴게소 이렇게 잘 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열심히 먹는다고요. 그럼 두 번째 어디 가요? 돈을 내긴 내 경복궁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복궁 옆에 차가 쫙 있어. 차 막히잖아요. 경찰 한마디도 안 하죠. 국가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어디 가요? 한국적인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한옥은 보여줘야 돼. 돈은 들지 않는 곳으로. 어디 갈까요? 북촌 가는 거야. 그래서 한복 입고, 예? 근데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참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드디어 북촌에 있는 분들은 정주 생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돈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상권 젠트리피케이션과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은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집객력으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권도 집객력이 없으면, 유동인구 집객이 안 되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국내가 안 되면 국외.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연결고리가 복잡한 거고, 그래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관광세라는 게 나타나요. 관광세를 걷어서 니들 방문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뭘 주는 거야? 혜택을 줘야 한다.
그 제가 연구명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양대 관광학과 이훈 교수하고 관광 대책을 어떻게 제가 냈냐면 첫 번째, 용량을 제한하자. 하루에 갈 수 있는 관광객의 용량을 제한한다. 두 번째, 시간 제한, 타임 조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세금을 걷자. 그리고 그들에게 돌려주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도시생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체감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몰 비즈니스를 잘 발견해서 그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화로 얼마나 더 연결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질서 유지하고 주차 관리해주고 그리고 뭔가 쉴 수 있는 터전, 상업적 공간을 미리 만들어놨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주변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면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주차장하고 실제 가야 되는 거리가 한 2km쯤 되잖아. 주차장 여기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예? 뭐예요? 쫙 몰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나가면서 뭐예요? 거기서 쇼핑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갔다가 왔다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관광을 망치는 건 대형 관광 버스입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외래어종 있잖아요. 그 외래어종 뭐죠? 베스? 네, 그거 같아. 걔들이. 네? 다 질서 깨고, 그죠? 그리고 뭐냐, 보행을 못하게 만들어요, 걔가. 바로 대고 갔다가 나오면 아무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관음증의 대상이 될 뿐, 실제로 그걸 통해서 주민이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가 결국 정주성에 대한 부분도 반대하고, 그래서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은 비자발적 추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지금 다시 젠트리파이어를 아까 했으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의 원형을 한번 말해볼게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형은 뭐냐? 임차인의 비자발적 추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인 모티브로 깔아요. 그 주택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떤 거예요? 집이 낡은 집을, 그죠? 개발사들이 돈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보다 더 많이 짓죠? 채산성 맞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는 돈은 누가 가져가요? 개발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임차인에게 딱지 주고 뭐 일단 들어오게 해. 살 수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차는 벤츠인데 집이 고급류를 못 넣는 거지. 그죠?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 관리가 안 되잖아. 어디로 다시 양반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주택 젠트리피케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비자발적 추출들을 일으키는 재개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주택 재개발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임대주택이에요. 이분 똑똑하신데? 박사예요? 아우, 선생님 보니까 훌륭한 그 도시생의 그러니까 그 유망주 저분 훌륭하신 것 같아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베이스 소득 등급 소득 분위에서 좀 보호의 대상자들을 분리시켜서 맞춤형 정책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을 만들 때 주택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 솔루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국도 노동당과 보수당 있죠? 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는 정당은 어디예요? 노동당 잡았을 때 강화돼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그래서 약간 진보, 보수 이거 할 때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속성이 존재합니다. SH가 그 임대주택을 뭐 범위를 넓혀서 소득과 상관없이도 했잖아요. 상업공간은 드디어 그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특정 부분 지역에는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자, 호모로덴스는 기억하세요. 이게 인간의 속성. 도시생에서 주민들이 말하는 거를 보면 되게 이제 입 바른 소리도 하시잖아요. 상황에 맞는 얘기도 하시고.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나중에는 정말 하고 싶은 본능적인 얘기를 하실 거예요. 호모로덴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의 욕망들, 아주 기본적 욕망들에 솔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도시를 지배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더 부상될 거예요. 얘와 문화가 결합하면서 여가, 도시의 여가 문제, 도시의 관광의 문제, 그리고 도시의 행태적 소비 문제, 이런 것들을 바뀔 거라고 봅니다. 건축가분 계시니까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몰링이라는 걸 좀 더 제가 만든 거예요. 몰링은 시장에 있는 거를 잘 보고 있는 그 건축가나 개발자들이 저거를 내가 우리 보통 광어를 인공으로 양식하잖아. 얘도 마찬가지. 몰링을 인공으로 양식해가지고 건축가 개발업자가 뭐 하냐면 테넌트를 만들고 공간을 소비자가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분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백화점 문을 딱 들어가서 복합 쇼핑몰 들어가면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뭐 조명에다가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을 하기 시작해요. 타임스퀘어 들어가 보세요. 돈 없이도 즐길 수 있어요. 일단은 들어오게 만들어요.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뭘 써야 돼? 뭘 쓰게 만들어. 나갈 때 후회하지만 일단 들어오면 일단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 중에 영화관 넣죠? 영화만 보고 그냥 가는 줄 아세요? 들려요 또. 그러니까 복합 테마형 쇼핑몰은 탈탈탈 터는 거예요. 이케아도 얼마나 털어요? 음식 1,000원짜리까지 털잖아, 그지? 소시지 먹게 만들잖아.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굉장히 미학적으로 만들고 사람이 인지하면서 뭐 쾌감을 느끼게 하고 장소에 대한 거를 느끼게 만들어서 자기가 오늘 정말 즐거웠다, 오늘 소비해서 너무 좋았다 라는 생각을 이제 주입시키는 거고요. 다시 재방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링을 잘 보면 소비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요. 실용적 소비 욕구는 진짜 A야. 과시적 소비 욕구가 플러스. 세 번째가 쾌락적 소비 욕구를 같이 연결하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구별짓기 소비라는 계급적 소비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저 물품의 레벨은 다른 거예요. 저걸 몰링이 기획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죠. 상당히 무서운 거고, 저게 빨아들이는 그 효과는 거의 도시 하나를 빨아들이고 도시 간도 빨아들여요. 원심력 아시죠? 90력 원심력 이것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테넌트를 계속 바꿔주면서 테넌트 믹스라고 보통 머천다이징을 불러요. 머천다이징. 그러니까 대생하시는 분도 클래식한 걸로만은 제가 승부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회구조생에서 스트리트를 할 때 머천다이징 단어로 써버렸어요. 그냥. 상권의 매력들을 증가시키고 그 지역성에 맞는 테넌트 믹스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머천다이징이 이제 의류만이 아닌 이제 부동산 소비의 중요한 기획자로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그걸 건축가와 개발자들은 미학적으로 아까 심리적 소비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고, 그리고 테넌트 믹스도 기호와 상징이 있는, 그래서 20대를 겨냥한 거냐 30대를 겨냥한 거에 따라서 브랜드가 쫙 달라지죠. SPA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임스퀘어한테 맞짱 뜬 애가 여기 있었잖아요. 신도림이 있었잖아. 아웃됐잖아. 아웃, 그죠? 완전 아웃됐었죠. 여기는 30대를 기본으로 한 고급 소비 성향, 저게 좀 더 트렌디한 거였지만 결국은 졌어요. 그걸 논문 썼죠, 제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밥 먹다가 손 맞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숟가락 딱 맞아 다시 놔야 돼? 왜요?
찍어야 돼. 한 장 찍지도 않아. 여러 장 찍어야 돼. 여러 장. 예? 찍다 보면 능숙해져가지고 아주 잘 찍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찍고 나서 만족스러운 밥 먹기 시작합니다. 밥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도 모르고 올려 이제 올려. 그래서 써야 돼 거기다. 내가 물론 왔어. 서천에 왔어. 핫한 데 왔고 그 중에 제일 잘 먹었어. 아주 좋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나도 방문하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놈이야. 그 문화적으로 봐서 나보다 하층이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가요. 그 사람 간 데는 안 가요. 근데 뭔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리고 나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 청각역학님처럼 그럼 뭔가 이제 동일 의식을 갖고 더 하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팝업 스토어는 바로 그러한 어떤 즉지적 시간성.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에요. 팝업 딱 인터넷에 탁탁탁 뜨는 거잖아요. 기획적 요소들이죠. 장소 연출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도시 설계는 장소 연출. 러버덕 아시죠? 이런 거 훌륭한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 인형 올렸잖아요. 그죠? 논문 썼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임시적 템퍼러리한 장소성의 변화가 일상에 찌들린 도시민에겐 무언가 새로운 자극적이고 신선한 경관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럼 뭔가 방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관광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관광? 빛을 보다거든요. 관광. 근데 볼관자예요. 관광의 핵심은요. 일탈입니다. 지루함으로부터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일상이 나에겐 비일상이잖아요. 이걸 도시 내에서도 연결하는 거예요. 생활관광이라고 얘기해요. 도시관광, 생활관광. 여기도 마찬가지 기괴하거든요. 여기 왜 금속이 있고 말이야. 이랬던 데가 왜 이렇게 예뻐지고 말이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보랏빛 아세요? 보랏빛 향기 노래 아시죠? 강수지 노래. 그 보랏빛이 산업지역을 의미하거든요. 한국의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랏빛은 가리봉동의 구로공단, 성수동이었어요. 되게 하대했어요 사람들이. 영등포도 약간 보랏빛이 많은데. 근데 지금 성수동 어떠세요? 도시적 이미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가치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리봉은 아직 좀 힘들긴 하지만 그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약간 이동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항상 1등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약간 여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노마디즘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는 거고요. 자, 초간단 정리.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주기가 있죠. 몇 분 남았어요? 혹시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사람의 인생에 주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프로덕트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성장하다가 그때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페이드 아웃 돼요. 다시 재생해서 올라갔다 내렸다 핫앤 콜드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얘는 근데 보니까 키는 엄청 크네? 주기가 근데 어때요? 짧네? 얘보다. 근데 이 면적의 크기와 얘 면적의 크기는 비슷해요. 펴놓고 보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상승해서 갑작스러운 정말 그런 변화, 짧은 주기 내에 일어나는 것과 서서히 발전해서 이르는 하나의 발전의 라인, 하나의 사이클과 어느 게 더 좋을까요? 평범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네. 얘기가 긴 게 좋을 것 같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선생님 생각을 한번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상품이 이제 꾸준히 소비자를 눈에 움직이면 약간 그 브랜드의 이제 가치나 그런 걸 유지하기도 좀 더 나은 거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 소비자한테 보여준다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 같은데 그 중간중간 이런 사이클 짧은 것도 같이 쳐주면 더 좋고.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네, 큰 그림으로 말하는 거죠. 큰 그림은 국제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뒤에 있는 사이클 좀 긴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 면역력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자, 여러분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한두 마리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엔티바디 항체가 생성되어서 조금 아프다 말 수 있어요. 한꺼번에 100만 마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방어도 못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요. 결국은 항체, 그러니까 리지스턴스라고 해서 그걸 변화를 견뎌내서 변화를 이겨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이 단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도시의 용도 간 경쟁, 침입자와 그리고 밀려나는 자, 견뎌내는 자들 간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1년에 3%씩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처음에 상가의 임차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3%니까 내가 한 3년간 바짝 하고 조금 더 발전 다른 곳으로 좀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갑자기 들어섰는데 1년 만에 100%, 200% 하면 어떻게 망치 들고 가는 거야. 네? 망치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물주, 건물주 누가 더 센가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 얘기를 왜 했냐면 소유권에 대한 미덕을 너무 강화시킨 법률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선 이걸 조금 수정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분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념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여자들 4명이서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 헬멧 쓰고 폴짝폴짝 뛰면서 했던 노래가 뭐죠? 에브리바디. 그래, 맞아요. 그 뭘까요? 그 노래. 점핑 하는 거, 그죠? 그거 되게 히트치지 않았어요? 엄청났죠? 신드롬의 단어 쓰고 모든 방송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듣고 싶습니까? 그들을 그리워하고 지속적으로 그 노래가 팔리고 있나요? 광고에 나옵니까? 사라졌죠? 외계인이 왔다 사라진 것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강렬했어요. 이 둘 중에 어딘 것 같아요? 네? 이거예요. 자, 김광석 한번 물어볼까요? 김광석 생각해볼까요? 노래 잘해요? 멋있어요? 뭔가 잔잔해요. 마치 우리 그 마약 떡볶이가 갖고 있는 그 아주 그냥 강력한 그거랑은 다른, 뭔가 계속 생각나고 그리고 꾸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폭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노래 맞춰 춤을 추거나 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근데 김광석의 가치는 계속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의 노래 말과 가사,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남의 사생활까지 사람들이 집단으로 개입하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부르짖을 정도였고, 그다음 그가 잠시 살았던 창신수리는 그를 위한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공간적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더 김광석 거리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저는 상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핑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노래 만든 거 아닙니다. 그리고 후크송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을 흡인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한 가치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김광석은 노래 하나하나가 자신의 경험이고 자기가 직접 카피라이팅을 다 작곡을 하고 직접 연주를 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상권들은 바로 이렇게 띄우기에 급급하게 되면 생명력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상이 깊으면 어때요? 상이 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공실률 왕창 생기는 거예요. 폐업률 왕창. 그래서 가로수길을 밀어낸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로수길을 밀어낸데 오렌지조기를 만들었던 데가 어딥니까? 로데오 거리가 젠틀 1번지입니다. 콧대 높았어요. 임대료 안 내렸어요. 공실력 왕창이었습니다. 자, 그랬다 어떻게 가로수길 왕 떴잖아요. 지금 반성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반성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반성을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통성기도까지는 아닌데 무릎을 꿇었어. 무릎을 꿇고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생기면서 임대료를 조금씩 낮추다 보니 이제 하나 둘씩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제가 신촌 도시재생도 같이 했어요. 이재성 교수님하고 상권 MP였는데 신촌에 계신 분들도 임대료 협약 같은 데 적극적이었어요. 왜? 당했잖아요. 꼭대기까지 갔다 바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방송이 되니까 내가 진짜 말을 다 하고 싶어. 내가 진짜 그런데 이거 끊겼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은요 한 방에 치유가 안 돼요. 불행하게도 홍역을 죽기 직전까지 여러 번 치러야 사회적 면역 체계라고 저는 부릅니다. 제 이름 제가 말하는 건 사회적 면역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하면 안 들어요. 자기는 다 로맨틱하고 네? 비록 여기에 노란색으로 그 뭐죠 그거 세월호 마크를 붙이고는 있지만 옆에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다른 데보다 50% 넘게 주면 낼로 받으셔야 돼요. 받아. 왜? 자기도 건물을 급전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부동산 업자들이에요. 치고 빠지기 때문에. 왕 떠오르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렇게 갈 줄 알았죠? 예?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부동산 상품을 초기에 단타 쫙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이윤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탈갭이라고 해서 낮은 임대료를 최대치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성장 프로세스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자꾸 망가져야 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계속.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자가 알려드릴 거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저기 시민 버전으로 알려드릴게. 제가 나쁜 버전으로 아니고 시민 버전으로 멸균 처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울시의 지도를 편다. 두 번째,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곳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곳, 향후 좋아질 곳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싼 지역을 택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답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익선동은 이미 갔고 한성대 입구역에서 그 어딥니까? 길상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네, 거기가 국포국수를 중심으로 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초기, 완전 초기에 지금. 그리고 주변에 폐가와 빈 그 공간들이 보이고 그리고 성북구가 보행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행 공간이 2배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느껴져요. 트렌드 세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 그 뒷건물에 누가 있냐면 돈은 없는데 건축하고 싶어하는 아뜰리에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여기는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버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저게 SM기획이라고 아시죠? SM기획
이수만. 그 아저씨가 젠트피케이션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똑같아요. 연습생들 엄청 많이 데려다 놓고 뭐합니까? 훈련시키죠? 거의 서커스처럼. 그죠?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빡 뜨면 어떤 거예요? 이윤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왜? 걔들은 임대료가 바닥이었던 애들이니까. 아까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런 속성과 맞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이미 검증된 애를 쓰면 되는데 왜 얘들을 쓰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야, 임대 시장에. 얘네들한테 뭐 한 거야? 예쁘게 문화적, 예술적인 어떤 그런 컨셉을 주어서 쫙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한 번, 두 번 치면 더 좋아지죠. 하지만 결국 걔네들 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소녀시대 끝까지 가요? 딱 그 있잖아요. 그 컨셉에 맞춰서 소모되는 그 기간이, 유통기한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디벨로퍼들 중에 SM기획과 같은 분들이 바로 부동산을 기획하고 이끄는 분들이고, 그 밑에 요즘은 예술기획가들이 채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진정성 있는 예술가들도 있지만 문화기획자, 아까 머천다이저라는 거를 가지고 상권의 분위기를 바꿔서 큰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 소박은 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로 연도형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죠. 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이노베이터예요. 상권의 방문자의 2.5%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초기에 요만큼 옵니다. 이 사람들이 요만큼 오고 나면 바로 early acceptor, early majority, 대중 중에 조금 early adopter 그룹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13.5%예요. 이 양반이 이만큼 성장시켜요. 그럼 상권은 처음에 미미했지만 이 양반들 결합하면서 조금씩 각도가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소비하고 나면 누가 나오냐면 early majority. 이거는 뭐냐면 대중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초기 발달된 분들을 얘기해요. 대중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 이건 굉장히 점적인 거고 전문적인 트렌드세터라면 이건 조금 더 early adopter 그룹이고, 이 부분은 머저리티예요. 그러면 이 머저리티가 오기 시작하면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은 레이트 머저리티. 드디어 아줌마 아저씨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방에서도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한 주기는 일단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레가 더 늦은 그룹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한 주기가 돌아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명 연장을 하고, 그리고 상권의 또는 지역의 어떤 명성을 하기 위해선 트렌드세터 그룹들이 템퍼러리하게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 방문을 하게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 이런 PLC 주기에 맞춰서 이 단계에 좀 더 업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를 조금씩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쓰는 방식, 아니면 아예 얘를 처음부터 천천히 각도를 찾아서 완만하게 어포더블하게 진행되는 착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암은 세포가 지나치게 빨라,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지나치게 다른 거에 비해서.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 핫앤콜드는 숙명적이에요. 다만 얘의 요 사이클의 길이와 폭에 대한 조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내느냐에 대한 부분이 남는 거죠. 맥도날드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맥도날드제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맥도날드제이션. 맥도날드는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프랜차이즈 대기업을 상징하는데, 맥도날드는 환율을 대체할 정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너무 잘, 로케이션 너무 잘 파악해서 로케이션 가치를 잘 연결합니다. 근데 맥도날드제이션은 사회학 용어인데, 얘네들이 세상을 바꾼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말해볼게요. 음식은 요리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맥도날드는 음식을 요리하지 않고 땡땡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땡땡이 뭘까요? 그게 맥도날드제이션의 속성이에요. 뭘까요? 응? 우리 유망주 선생님 어시스트라도 하셔야지. 골대 맞으면 0.5점.
조립이라고 하면 조립. 따라해볼까요? 조립. 이게 뭡니까? 획일화, 속도. 심지어 지금은 사람한테 채용 안 하고 뭐 한다고 해요? AI로 한다고 하잖아요. 뭐 누르는 걸로. 조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권은 프랜차이즈 기업. 간판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인테리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통창 나오고, 그죠? 관음증 유발하고, 그죠? 아무리 스타벅스가 제3의 공간 얘기해도 획일화돼 있죠. 그것들로 채워진 경관이 만들어진 경관일까요? 조립되는 경관일까요? 그러면 똑같은 경관일까요? 안 똑같을까요? 웬만한 상권은 똑같아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크송 되는 거예요. 후크송 된다는 얘기 뭐예요? 상권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어. 맨날 먹으라고 먹을 수 있어요. 맨날 먹 짜장면이야? 그래서 상권은 다른 데를 가죠. 다른 걸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양성으로 무장된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빠지지 않아요. 특정한 소비자군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떠나면 연인을 잇는 것처럼 아무도 그 사람을 견인하지 않아요. 근데 다양성으로 무장된 건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수제비 먹으러 가지 않아요? 가끔씩? 그 한 달에 한 번 가는 수제비집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그날 오는 매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방문할 정도의 큰 배우 소비자들, 충성도 있는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권이 똑같이 후크성으로 간다. 그러면 속도 경쟁, 그다음 올드앤뉴로 판별을 할 거예요. 새로운 것만 살아남고 새롭지 않은 건 순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뭐예요? 계속 그 속도 경쟁 속에서 지불해야 해요. 왜? 계속 갱신을 해야 하니까. 그 속도 경쟁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속도 경쟁으로 빠져나오는 것, 그 상권이 갖는 자립적 독특한 속성들을 지켜나가는 거 어렵죠, 근데.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은 경제학적 접근과 지리학적 접근이 갖고 있는 패턴 말고 심리학적, 쾌락적 소비와 욕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쾌적성과 경관성이나 심리적 얘기를 하지만 하나 더 나가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술적이고 모방 차별에 대한 부분과 관계, 사회적 관계와 관계적 소비, 계층적 소비와 계급적 구별짓기와 계층적 소비와 최신 유행 특화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현대 소비자들의 특성이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리적 경관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사회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다 합체된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의 임대료만으로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 거죠. 문화 예술적인 모티브들이 깔려 있어야 하고 집합적 행태가 연결돼요.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지 다른 거는 그냥 상권의 쇠퇴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젠트리피케이션 이전과 젠트 시작과 그리고 진행이라고 하는 세 개의 관점으로 진행한다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비슷하네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인데 나는 플러스 알파 뭘 했어요 여기다. 교통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SM 기획자 입장에서는 일단 얘가 나이가 적어야 한다. 그죠? 뭐야? 재능은 있어야 한다. 기본적 키와 목소리는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다음 문화예술 자영업자들의 유입이 뭐예요? 임대료가 싸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올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모여서 액티비티의 결과물들이 공간으로 투영되면서 장소성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벤트가 만들어지다 보면 여기에 누가 반응해요? 트렌드 세터들이 와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상업지역과 문화지역은 장소와 연애한다고 해요. 저는. 주택지역은 결혼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연애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은 계속 그 연애하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변화에 대한 걸 추구해야 하는 약간 운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동인구가 증가했더니 누가 온 거야? 사냥꾼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진 않죠. 플랭크톤을 만들어서
치어를 양산하고 치어가 참치를 만들고 참치를 먹는 뭐죠? 상어? 상어까지를 얘들은 키우는 과정을 생략. 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생태계, 문화적 생태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지불하던 임대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분으로 건물주들을 무력화하고 진입해서 집어된 고기들을 한 방에 삼켜버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즈들이 갖는 매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 유입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게 되면서 그 지역이 보여줬던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바닷속에 있는 다양한 수생생물들이 없어져 버리는 바다 백화 현상 같은 것들 있죠. 해파리 이런 거, 해초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산란이 안 되고 어종 다양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고래만 남는 거예요. 고래만. 고래도 먹다 보면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날라가 없어집니다. 그 바다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고 아까 말한 상권은 드디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단계로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와 임차인과 소비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궁극적 측면과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 소비자들 중에는 개척자, 아까 말한 트렌드세터를 말해요. 트리거 그룹들. 모방 소비 계층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 연결되면서 이 부트킹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을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가는 것들, 그거를 소비해주는 소비자 그룹들이 생기면서 이 관계가 연결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은 커지고 투기적 자본들의 진입과 임대수익에 대한 대자본의 진입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대재벌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그 양식을 더 조장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젠트리파이어의 어떤 그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가로수길을 보면 볼까요? 처음엔 별로 이렇게 버즘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피부가 깨끗해. 근데 버즘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죠. 이게 뭡니까? 용도의 집착. 이제 여기 초기에 있는 파이어니어들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리모델링이나 용도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신축이 가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게 문제죠. 천천히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빠른 사람들이 이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매입하는 거지. 이거 어때요? 연습생들이 한판 터지면 돈 땡기듯이 그 투기자본이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남는 건 건물을 소유한 사람과 방문자, 임차인의 또 게임이 시작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아까 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 햄렛이라는 사람은 양날의 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논문을 잘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워낙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이라 해당 정치인들이 이 주제를 즐겨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진보 쪽에서는 임차인 중심으로 하는 것을 사회적 공론화할 것이고 보수 쪽에서는 소유자 쪽으로 더 생각하는 정책을 계속 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하는 경향이 높다. 이건 좀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또 하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영등포 주민들한테 타임스퀘어 왔더니 좋으세요? 여기 좋대요. 자신들의 친구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방문할 때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면 타임스퀘어에서 왼쪽으로 5km만 더 오면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 그게 물론 여러 리테일들을 상실시켰고 그렇지만 자신의 지역적 발전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은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죠. 성수동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집값이 상승된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성수동의 도시 이미지가 문화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도시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유연성에 대한 부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간이 개선이 된 거예요. 환경적으로. 물론 그 공간 개선이 정말 훌륭한 거야 라고 되물으면 별 생각은 없지만, 아까 말한 욕구의 5단계처럼 사람이 향해가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주는 그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반응하게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지역성이 상실되고, 특히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 세탁소, 쌀집 이런 게 뭐 임대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 생필품 구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주민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정주성을 해치고 있어요. 좋았던 주거 공간이 자꾸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건물들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필요 없는 경쟁, 아까 말했잖아요. 필요 없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경쟁.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가 3km 정도면 충분한데 필요 이상으로 100km까지 날아가는 총알을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근데 그들은 3km에서 50km짜리 총알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면서 이 총이 갖고 있는 파괴력을 자꾸 선전한다는 거죠. 필요 없는 경쟁을 유발하는, 아까 제가 말한 부분과 연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 기반인데, 이거는 도시계획에서 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 김상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한 그런 업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한 게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심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도심은 국가 간 경쟁이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링이니까 냅둬. 근데 어디? 생활권, 근린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의 상권은 파리바게트에서 나 빵 안 사 먹거든요.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거기는 좀 더 크래프트, 주민의 어떤 손에 의해서 유지되는 리테일들의 다양성들이 좀 보장되는 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데가 이거 같아. 아까 경제기반형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이 부도심으로서의 영등포의 운명적 속성이라는 부분과 어떻게 이제 조율을 시킬 거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어렵다고 봐요. 뭐냐, 산업의 변화를 나쁘게 보기는 상당히 힘이 세요. 사실 성곽도시가 멸망한 건 대포의 발명 때문이거든요. 더 이상 성벽이 필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모여있으면 죽잖아요. 대포는 곡사와기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거든요. 그 성곽도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산층들의 도시가,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왕권과의 거래에서 벗어나가지고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거죠. 옛날에는 성곽 지켜주는 것도 돈을 많이 냈고 절대적인 농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근데 성곽도시가 필요 없게 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그 국방의 의미가 없다 보니 세금을 덜 걷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협정을 맺잖아요. 그죠? 왕하고 협정 맺어가지고 중산층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작을 한 그 농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중산층이 생기고, 상업을 통해서 생기고, 이래서 도시가 확산되는 게 화약의 발명, 대포의 발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에어컨의 발명은 어떤 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싱가포르가 도시로서 솔직히 기후가 좋아요? 에어컨, 플로리다 마찬가지예요. 입지를 극복하잖아요. 그 다음 건물, 엘리베이터 발명 안 했으면 어때요? 마천루 만들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정선이 그렇게 부자 동네였지만 한방에 석탄의 종말, 그죠? 석탄 매장량이 바닥나서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석유가 바닥나서 전기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영등포가 갖고 있는 부도심권 그리고 여의도의 어떤 동생이 크잖아, 그죠? 여기도 에? 영등포에 여의도가 있는 게 이게 상당히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영등포가 아마 산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고도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심의 적합 업종하고 견뎌낼 업종들에 대한 좀 장기적인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용도상에서의 문제. 그리고 주택이 바뀌면서 계속 주민들의 성향이 바뀌죠. 이들을 또 이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일 테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인데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특정 지역을 입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건 허용하지만 몇 개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을 해요. 미국은. 자본주의가 워낙 센 데라. 근데 클리브랜드 모델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미국인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CRC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사회경제 협동조합 주체 모델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자산을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그 가치를 지역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원형적 모델을 만들었다는데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뉴딜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겠고, 프랑스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많은 혼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혁명가들이 다 일로 넘어와서 치료받고 막 미국 안 가고 막 그랬어요. 주은내니 뭐 다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진보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아예 도시교육 안으로 상업보호가로라는 걸 아예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로 중간급 이상이 못 들어와요. 소규모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땅 매입도 아예 해버려. 협정을 통해 가지고 미리 선배권으로 사버린 다음에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거예요. 거의 사회주의죠, 그죠? 네. 근데 얘네들이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상권을 전수조사했다는 거예요. 파리 전체 상권을 전수조사했어요. 조사를 해야 특정 지역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상권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어요. 한감 정원이 좀 건들고 있지만 그 샘플링 방법이고 전수조사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먼저 하니까 진단이 나오니까 MRI 잘 찍으니까 처방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깁니다. 저는 그거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여기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노동당 출신 블레어 총리가 이제 약간 슬럼화된 지역을 IT와 문화 클러스터로 극복하려는 대안을 찾아냈고요. 그 방식으로 택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할 만한 게 이거예요. 지역협동조합. 그리고 토지 신탁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한 공유적. 지금 우리 시민 공유 자산화라고 해서 뭐 전은호 씨나 아니면 최명식 박사가 이제 국토연구원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꼭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마른 목골에 집단적 소유를 해서 그 운영에 대한 수익이 지역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쇼디치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된 거고, 이게 클리브랜드 모델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CRC 모델에 대한 영감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쇼디치 중에 한 사례예요. 되게 멋없는 건물을 약간 시각적으로 예술적으로 처리해서 해당 지역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약간 아이콘을 던졌어요. 이건 뭐 표피적인 거긴 하죠. 근데 그래도 잘 보면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그 부분이 보이고요.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마치쭈꾸리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1차적 근린 관계 위에 비즈니스 관계가 얹혀져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을을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법률이 꼭 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를 정하자. 그러면 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장인을 중심으로 한 100년 이상의 리테일들이 상권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이상이 된 리테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방문 왔다가 커피도 먹게 되고 방문하면 뭐 사도 되기 때문에 스타 플레이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 마을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유권 분리에 대한 협약, 커버넌트의 법률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협약, 커버넌트.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고급 주택 팔아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벨로퍼가 사인을 하게 만드는데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개와 고양이는 2마리 이상 키우지 않는다. 오케이? 예스. 빨래를 넣을 때 베란다에 절대 널지 마라. 예스. 색깔을 칠할 때 지정된 색깔 말고 니들만을 칠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조항으로 들어있어요. 왜 그래요? 개나 고양이 너무 많이 키우면 웃기는 거고 빨래 널어놓으면 그 이미지, 주거지 이미지가 떨어지고 근데 색깔 맘대로 칠하면 통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뭐예요? 공유재산 가치가 상당히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택한 전략은 그러한 지역의 어떤 협력적 관계, 전 마치 쭈꾸리 힘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왜? 전부 이촌 향도. 고향은 다 달라. 생각이 달라. 여기는 전북이고 저기는 어디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똑똑해. 제3자적인 거로 모이긴 하는데 비즈니스로 모이는데 서로 1%라도 이게 차별화된 거는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임대료도 높이고 낮으면 낮추는 그 변동 임대료제를 스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그 부분과 신뢰성이 형성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부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장기적 상권 발전을 가능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미국은 용도지역 제한을 필지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모델은 파트너십, 협력적 파트너십에 대한 CRC의 모델을 제공했고 프랑스는 도시계획법 속에 보호상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예 작동시키면서 선매권 형성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능이 아닌 소매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영국은 협동조합 그리고 토지 신탁 공유, 시민자산 공유와 같은 패턴을 사용하는 것도 됐고 일본은 마치 쭈꾸리에 기반으로 한 지역 협력형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분리와 변당 임대를 통해서 임차인의 자발적인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홍대, 서촌, 경리단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도 많이 변화됐어요. 사실은 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근데 잘 보시면 감천, 한옥 그리고 황리단길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이 상업 관광 젠트리피하다가 지금 되게 망했습니다. 엄청 공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경력을 기반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택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조금 더 상화되었고 영등포가 재밌어. 여기가 산업 젠트리피케이션하고